엄마, 저예요. 태준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는 태국에서 죽었잖아. 엄마, 서연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제가 지금까지 감금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죽었다고 들었던 제 아들이 살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제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한 어머니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미영입니다. 미래산업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10월 15일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 이사회실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내년 1월부터 태준이가 이사로 취임하고 회사 지분 30%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이사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탄탄한 기업이었거든요. 26의 아들 태준이에게 물려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죠. 미영 씨, 태준 씨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김상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뿌듯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미혼모가 되어 홀로 태준이를 키우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태준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전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모자 가정에서 이런 큰 기업을 일구시다니. 박 부장이 말했지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모자 가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저를 보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노력하면 불가능한 건 없죠. 짧게 대답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태준이가 와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사업가답게 보였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해외 연수까지 마친 태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엄마, 회의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이사진들도 모두 찬성했고. 감사해요, 엄마. 제가 엄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할게요. 태준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태준아, 일만 하지 말고 개인적인 시간도 좀 가져.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엄마,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태준이가 갑자기 수줍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자친구?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태준이는 항상 공부와 일에만 매달려서 이성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떤 분인데? 서연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교양도 있고 똑똑하고. 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저보다 2살 위에요. 28이에요. 연상 여자친구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리고 계세요.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집에 모셔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서 데려와. 그 주말 10월 19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태준이가 서연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눈에 띈 건 그녀의 품격이었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자세,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새.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것도 있었어요.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발에는 루브탱 구두까지.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거든요. 한 벌에 몇백만 원은 할 것 같은 옷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곱고 매너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젊으시네요. 태준 씨가 항상 자랑하시던 이유를 알겠어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연에 대해 더 알 수 있었어요. 서연 씨는 어떤 일을 정확히 하시나요? 저는 아버지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에서 해외 바이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동남아시아 쪽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었어요.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업종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저를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지금도 함께 사세요? 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눈치챈 게 있었어요. 서연이 태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태준이와 서연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회사 얘기 좀 해줘. 태준 씨 회사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업계에서 유명하다면서요? 응, 엄마가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만한 회사를 일궈내셨으니까. 내년에 이사로 들어가신다고 했죠? 지분도 받으시고?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관심 있어졌어요. 응, 30% 정도. 엄마가 60% 갖고 계시고.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럼 나중에는 회사를 물려받으시는 건가요? 서연의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보통 연인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태준이 자체에 더 관심을 보일 텐데.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받을게요. 서연이 발코니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민호 씨, 지금은 좀.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지분이 30%나 되고 회사 가치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요.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죠. 서연이 돌아와서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아버지 회사 직원이에요.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요. 거짓말 같았어요. 목소리 톤이 업무 통화와는 달랐거든요. 식사 시간에 서연이 또 다른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 회사 경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글쎄, 신뢰겠죠. 직원들과의 신뢰, 고객과의 신뢰. 그럼 가족 간에도 신뢰가 중요하겠네요. 특히 재산 관련해서는. 왜 갑자기 재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았는데. 혹시 태준 씨가 회사 일을 배우고 계시나요? 아직은 준비 단계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권한이 있으신가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마치 사업 미팅 같았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권한은 없어요. 배우는 단계니까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아쉬워 보였어요.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는데 서연이 확인하는 걸 슬쩍 봤어요. 언제 결혼? 빨리 진행해. 누군가 결혼을 재촉하는 문자였어요. 서연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형제는 없고요. 외동딸이시구나. 아버지가 많이 아끼시겠어요. 네, 그래서 결혼도 신중하게 하라고 하세요.
상대방 집안을 잘 알아보라고. 이상했어요. 방금 전 문자는 빨리 결혼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태준이는 서연에게 완전히 반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말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거든요. 엄마, 서연이 정말 대단하지? 똑똑하고 교양도 있고. 응, 좋은 분 같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서연이 돌아간 후 태준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아, 서연 씨와는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한 거야? 석 달 정도 됐어요.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석 달.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엄마, 사실 저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태준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 벌써? 서연이도 원해요. 연애를 오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대요. 확신이 서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또 서연이 주도하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모든 걸 서연이 먼저 제안하는 걸까요? 그래도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왜 자꾸 반대하려고 해요? 서연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태준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에 대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회사 지분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였을까? 그 전화 통화는 뭐였을까? 혹시 태준이가 우리 회사 때문에 접근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아들의 연인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밤 하늘이 유독 어둡게 느껴졌어요. 마치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끔찍한 일들을 말이에요. 서연을 처음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태준이가 또다시 서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 태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 태준 이사님 관련해서 신용조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신용조회요? 네, 어떤 금융기관에서 태준 이사님의 재직 증명과 급여 확인을 요청했어요. 태준이가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나?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서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구찌 드레스에 까르띠에 목걸이까지. 도대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 걸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태준 씨가 지난번에 결혼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았어요. 지난주에 태준이가 서연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죠. 응, 그랬지. 저도 태준 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정중히 허락을 구하러 왔어요. 서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뭔가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겨우 석 달. 어머님, 저는 태준 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태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서연이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조급하게 할 필요는. 저희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서연의 대답이 너무 성급했어요. 서연 씨,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아버지도 찬성하세요. 빨리 좋은 가정을 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결혼하고 싶은 거야? 11월 말이면 어떨까요? 11월 28일 정도로. 한 달 후에 결혼하겠다고? 너무 빠른 것 같았어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엄마, 요즘 세상에 연애를 몇 년씩 할 필요 없어요. 확신이 서면 바로 하는 거죠. 태준이가 평소답지 않게 성급해하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간 후 저는 태준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아, 정말 확신해? 서연 씨와 결혼하는 것을? 물론이에요. 서연이는 제 인생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사귀어 봐야. 엄마는 왜 자꾸 반대하려고 해요? 서연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10월 30일 태준이가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왜 갑자기 대출이야? 결혼 준비비가 필요해서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대출을? 서연이가 말했어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려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또 서연의 의견이었어요. 얼마나 빌리려고? 2억 정도요. 2억 원? 결혼 준비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이틀 후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태준 이사님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문의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요. 신용카드를? 네, 그것도 한도가 매우 높은 카드들이에요. 총 합계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에 쓰려고? 결혼 준비비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출 2억에 신용카드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태준아, 신용카드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 서연이가 결혼식장도 예약해야 하고 신혼집 보증금도 내야 한다고. 그럼 서연 씨 집에서는 도움 안 해주나? 서연이가 그러는데 남자가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예의라고. 뭔가 이상했어요. 요즘에 그런 구식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11월 2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준이가 회사 주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주식까지 담보로? 서연이가 더 큰 결혼식을 원해서요. 태준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서연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서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SNS 활동도 전혀 없었어요. 11월 5일 서연이 태준이와 함께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혼 준비 관련 서류들이에요. 서류를 펼쳐놓고 보니 정말 많았어요. 예식장 계약서, 신혼집 계약서, 신혼여행 예약 확인서. 와,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구나. 하지만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계약이 태준이 명의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서연 씨 이름은 왜 없어? 아, 제가 아직 주소 이전을 안 해서. 태준 씨 명의로 했어요. 핑계 같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신혼여행 계획이었습니다. 태국으로 가시는 거구나? 네, 서연이가 태국을 정말 좋아해서요. 왜 하필 태국? 서연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날씨가 좋고 물가도 저렴해서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전혀 저렴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1,000만 원이 넘는 고급 리조트였거든요. 그때 또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민호 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결혼식은 이번 달 말이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네, 태국에서 만나요. 모든 준비됐죠? 태국에서 만난다고?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돈은 충분히 확보했어요. 2억 5천 정도. 우리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서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서연 씨, 태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대학 때 친구가 거기서 사업하고 있어서요. 또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그 주말 저는 태준이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혹시 뭔가 알고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가장 먼저 만난 건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응.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저도 걱정이에요. 태준이가 요즘 너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서연 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연 씨가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라는 친구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태준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는데 서연 선배가 무서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한다고? 네. 평소에는 상냥한데 돈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태준이를 무시한다고. 모든 친구들의 증언이 비슷했어요. 태준이가 서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0일 저는 용기를 내서 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준이와의 결혼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도 태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태준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런 건 연인 사이에 흔한 일이잖아요.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머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태준 씨도 저를 사랑하고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서는 사랑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결국 결혼식은 11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결혼식 일주일 전 태준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줬어요. 엄마,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왜? 서연이가 결혼하면 가계부를 따로 관리하자고 해서요. 그럼 기존 계좌는? 모든 돈을 새 계좌로 옮겼어요. 서연이랑 공동 명의로요. 공동 명의로? 네. 부부가 되면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왜 모든 돈을 새 계좌로 옮겨야 하는 거죠? 결혼식 사흘 전 저는 서연의 아버지를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만나는 게 예의 아닐까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결혼 후에 천천히 만나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결혼식에는 오시겠죠? 아버지가 해외 출장 중이셔서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얘기였어요.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는다니.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태준이 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서연이 이상해. 자꾸 돈 얘기만 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무서워. 태준이가 쓴 메모였어요. 역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인 11월 28일,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예식장에 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예식장이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하객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약속했던 아버지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축하합니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태준이를 배웅하면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태준아, 조심해서 다녀와. 매일 연락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 씨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어머님. 잘 다녀올게요. 공항에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태준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태준이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를 사랑해요. 마치 유서 같은 메모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태준이와 서연이 태국으로 떠난 날은 11월 29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엄마, 푸켓 정말 예뻐요. 호텔도 최고예요. 첫날 저녁 태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진도 함께 왔는데 정말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생각하니 걱정이 됐어요. 둘째 날에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은 시내 구경했어요. 서연이가 맛있는 식당들을 많이 알고 있네요. 서연이 태국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았어요. 처음 온다면서 말이에요. 내일은 보트 투어 간다고 서연이가 예약했어요. 문자와 함께 온 사진에는 환하게 웃는 태준이와 서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미소가 왜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을까요? 셋째 날인 12월 2일 아침까지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게 놀고 있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태준이는 평소에 하루에 두세 번은 꼭 안부 문자를 보내는 아이였거든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될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넷째 날이 되자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직접 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인 관련 사고나 사건이 있었나요? 제 아들이 신혼여행 중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성함과 여권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김태준입니다. 여권 번호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담당자가 돌아왔어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신고나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현지 경찰에도 문의해 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혹시 태국에 아는 사람 없으세요? 현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박 부장이 제안했지만 저는 태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섯째 날인 12월 4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는데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 급한 전화일 수도 있어서 회의실을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영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태국 푸켓 주재 한국 영사관의 이철민 영사입니다. 영사관? 왜 영사관에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씨에 관한 연락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라니, 우리 태준이한테 무슨 일이? 김태준 씨가 보트 투어 중 실종되어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태준이가 죽었다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거든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보트 투어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오늘 아침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됐나요? 박서연 씨는 다행히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요. 서연은 살았는데 태준이만 죽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 태준이는 수영을 정말 잘해요. 어릴 때부터 수영 선수급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다는 위험합니다. 파도가 갑자기 거세져서 제가 당장 태국으로 가야겠어요. 박서현 씨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신 처리부터 귀국 준비까지. 시신 처리요? 네, 현지 기후상 보관이 어려워서 화장을 진행했습니다. 화장을요? 왜 제 허락도 없이? 박서현 씨가 배우자 자격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도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고요. 배우자 자격? 결혼한 지 겨우 며칠 된 서연이 모든 걸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태준이는 내일 오후 비행기로 박서현 씨와 함께 귀국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어요. 태준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상무와 임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우리 태준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정말 우리 태준이가 맞나요? 실수일 수도. 현지 경찰에서 신원 확인을 마쳤고 박서현 씨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태준이만, 서현 씨는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나요? 박서현 씨 말로는 김태준 씨가 혼자 깊은 곳으로 헤엄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됐어요. 태준이는 바다에서 혼자 멀리 나가는 걸 무서워했거든요. 사고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현지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3시경 보트에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거세져서 김태준 씨만 휩쓸렸다고 합니다. 보트 기사는 뭐라고 했나요? 보트 기사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인 12월 6일 오후 저는 인천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후 5시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악몽이 아닐까? 곧 태준이가 서연과 함께 웃으며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게이트에서 나온 건 서연 혼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작은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저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슬퍼 보였지만 표정이 너무 침착했어요. 태준이는
우리 태준이는 정말 죽은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담담했어요. 방금 남편을 잃은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줘. 보트 투어를 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거세져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봐.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전에 호텔에서 보트 투어를 신청했어요. 날씨가 좋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태준 씨가 수영하고 싶다고 해서 태준이가 먼저 들어갔다고? 네, 평소와 달리 적극적이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됐어요. 태준이는 바다에서 혼자 수영하는 걸 무서워했거든요. 그럼 너는 왜 안전했어? 제가 배에 있었거든요. 태준 씨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태준이라면 절대 혼자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구조 작업은 언제 시작됐어? 바로 신고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집에 도착해서 태준이의 유골함을 거실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 작은 상자 안에 제 아들이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장례는 언제 치르실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오래 두시면 태준 씨도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장례를 서두르는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태준이의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아, 정말 내가 거기 있는 거니? 대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태준이가 그런 식으로 죽을까? 그리고 서연의 반응도 너무 이상했어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태준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도와줘. 깨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말 태준이가 죽은 게 맞을까? 서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태준이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14일, 추운 겨울바람이 부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직도 태준이가 죽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혹시 악몽이었나 싶어서 태준이 방문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회사 법무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김 법무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태준 이사님 명의로 진행된 금융 거래들을 정리하다가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김 팀장이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결혼 직후 2억 원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돈이 모두 새로 만든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새로 만든 계좌요? 네, 박서현 씨와 공동 명의로 된 계좌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김 팀장이 말을 멈췄어요. 더 문제는 뭐예요? 그 계좌에서 태국 현지 은행으로 큰 금액이 송금됐습니다. 태준 이사님이 출국하기 하루 전인 11월 27일에요. 태국으로 송금? 왜 태준이가 태국에 돈을 보냈을까요? 얼마나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거의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김 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태준 이사님의 개인 주식 계좌에서도 이상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주식 계좌에서요? 네,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을 모두 현금화했어요. 약 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언제요? 11월 25일이에요. 결혼식 사흘 전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같은 공동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총 5억 원 가까운 돈이 서영과의 공동 계좌로 모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사장님, 더 이상한 건 또 뭐가 있어요? 태준 이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계좌에 접근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박서현 씨입니다. 서연이 태준이 죽은 후에도 계속 그 돈에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식으로요? 계좌 해지 신청을 했는데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 자격?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서연이 벌써 그런 걸 신청했다고요? 지금 그 돈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동결시켜뒀습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해서요.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준이의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가장 먼저 만난 건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일로 연락하셨다고? 응.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카페에서 만난 준혁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태준이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 서연 씨가 자꾸 돈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뭔가 강요받는 것 같다고. 강요? 네. 대출받는 것도, 계좌 만드는 것도 모두 서연 씨가 시킨 거라고 했어요. 태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태준이가 서연 씨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한다고? 네. 평소와 달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러고 보니 태준이가 최근에 많이 말라 있었어요. 연애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태준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서연 씨가 자기보다 2살이나 많은데 자꾸 어린애 취급한다고. 연상이라서 어떻게 생각했대? 부담스러워했어요. 서연 씨가 나이를 이용해서 태준이를 조종하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나이를 이용해서 조종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장님, 태준 이사님이 최근에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인사팀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예전에는 항상 밝으셨는데 11월 들어서는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보험 관련 문의를 자주 하셨어요. 생명보험 한도라든지 수익자 변경이라든지. 생명보험? 태준이가 생명보험에 관심을 보였다고요? 언제쯤부터요? 11월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업무도 자주 보셨고요. 회계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태준 이사님이 11월 중순쯤에 회사 지분 관련 문의를 하셨어요. 지분 관련이요? 네, 혹시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지분 양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상했어요. 태준이가 왜 갑자기 그런 것들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그 주말, 저는 태준이의 다른 친구들도 만나봤어요. 모두들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태준이가 자꾸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서연 선배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평소 태준이답지 않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 중에서 민지라는 친구가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태준이가 결혼식 전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결혼이 무섭다고. 서연 선배가 가끔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다고. 다른 사람 같다고? 네. 평소에는 상냥한데 돈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태준이를 무시한다고. 그럼 왜 결혼을 했을까? 이미 모든 게 정해져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지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 서연 선배가 협박 비슷한 걸 했다고 해요. 협박? 구체적으로는 안 말했는데.
뭔가 약점을 잡혔다는 식으로 이상했어요. 태준이가 무슨 약점을 잡힐 일이 있을까요? 12월 20일 저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 봤어요. 태준이가 거래했던 은행 말이에요. 태준이 계좌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왔는데요. 고인의 어머니시군요. 유족 확인서를 가져오셨나요? 서류를 제출하고 태준이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거래가, 네, 대출도 여러 건 받으시고 계좌 이체도 자주 하셨어요. 이 거래들은 본인이 직접 하신 건가요? 일부는 공동 명의자가 처리한 것 같은데요. 공동 명의자, 서연이었겠죠.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마지막 거래가 출국 당일 오전이었어요. 출국 당일에요? 네, 11월 28일 오전 9시에 잔액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누가요? 공동 명의자가요. 서연이 태준이와 출국하는 날 아침에 잔액을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서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지인의 소개로 신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박서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신분, 과거 이력, 가족관계, 모든 것을요.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일주일 정도면 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저는 태국 영사관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영사님, 혹시 그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뭔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서요. 어떤 점들이요? 저는 그동안 발견한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거액의 돈 이동, 태준이의 최근 변화, 서연의 수상한 행동. 현지 경찰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미영 씨, 현지 조사 결과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이요? 사고 신고 시간과 실제 구조 작업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박서현 씨가 사고 신고를 한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실제 수색 작업은 6시에 시작됐거든요. 3시간의 공백?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뭔가요? 보트 대여 업체 사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김태준 씨가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증언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뭔가 압력을 받은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이 여자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박서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네. 실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과거에 결혼 사기로 전과가 있어요. 3번이나요. 3번? 서연이 연쇄 결혼 사기범이었다고요? 어떤 수법이었나요?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한 후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어린 남자들을 노렸죠. 그럼 우리 태준이도 아마 같은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다고요? 네. 정민호라는 남자와 함께 활동하는 것 같아요. 정민호? 서연이 전화 통화에서 말하던 그 사람인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연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사기를 전문으로 해요. 기업 사기? 그럼 우리 회사를 노린 건가요? 이 남자도 전과가 많아요. 투자 사기, 자금 세탁?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최근 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어요. 태국? 혹시 태준이 사고 당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모든 퍼즐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정체, 태준이의 스트레스, 거액의 돈 이동, 그리고 태국에서의 의문사,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태준이를 이용해서 돈을 빼낸 후 태국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거였어요. 혹시 태준이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만약 태준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그날 밤 저는 태국 영사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김태준 씨 사망 확인을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뭔가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떤 점들이요? 저는 그동안 발견한 모든 사실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서연의 정체, 돈의 행방, 태준이의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큰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이 그 희생자가 됐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이 서연의 정체를 밝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은 날이었어요. 이지은이라는 본명과 3번의 결혼 사기 전과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지만 아직 의문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탐정님, 정민호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해서요. 얼마나요? 최소 2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태국 영사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태준이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거든요. 김미영 씨, 현지 경찰과 연락해 본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더 발견됐습니다. 이철민 영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떤 점들이요? 우선 보트 대여 업체에서 제공한 승객 명단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김태준 씨와 박서현 씨 외에 다른 승객이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록에서는 빠져 있어요. 다른 승객? 누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현지 병원 기록도 이상해요. 병원 기록이요? 박서현 씨가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외상이 전혀 없었대요. 보트 사고를 당한 사람치고는 정말 이상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상처가 없다니. 그 사이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사장님, 태준 이사님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IT팀 차장이 급히 찾아왔어요. 어떤 파일들이요? 보험 관련 서류들인데 수익자가 모두 박서현 씨로 되어 있어요. 보험을요? 네, 생명보험이 총 5개나 됩니다. 합계가 12억 원이에요. 12억 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언제 가입한 거예요? 11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네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차장이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태준 이사님이 검색한 기록들인데 결혼 사기 신고 방법, 보험금 부정수령 처벌 이런 것들을 검색했어요. 태준이가 그런 걸 검색했다고? 혹시 서연을 의심하고 있었던 건가요? 언제 검색한 거예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결혼식 직전까지 계속 검색했네요. 태준이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서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님? 갑자기 웬?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직접 만나서 해요. 내일 오후 어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연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얘기시길? 서연 씨, 아니. 지은 씨?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뭐? 무슨 말씀이세요? 박서현이 가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이름은 이지은이죠? 서연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결혼 사기를 3번이나 저질렀다는 것도요. 어머님, 그건 우리 태준이도 그런 식으로 속인 거죠? 서연이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있었어요. 대답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는데 서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정민호라는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 협박했어요. 정민호, 역시 그 남자가 배후에 있었군요. 어떻게 협박했는데? 제가 감옥에 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태준 씨에게 접근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네. 하지만 저는 정말 태준 씨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서연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태국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야? 그게. 서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정직하게 말해. 우리 태준이는 정말 죽은 거야? 서연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정민호가 태준 씨를 데려갔어요. 데려갔다고? 신혼여행 둘째 날 정민호가 나타났어요. 태준 씨에게 약을 먹이고, 약을? 잠들게 하는 약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시신은? 다른 사람이에요. 뭐라고? 현지에서 신원미상의 시신을 구해서 태준 씨인 것처럼.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 태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정민호만 알아요. 연락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지만. 당장 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민호가 저를 의심하면. 상관없어. 우리 태준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서연이 번호를 눌렀어요.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호였습니다. 민호 씨, 저예요. 왜? 무슨 일이야? 태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정민호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하네. 죽은 사람 얘기를 왜 해? 서연이 당황했어요. 저는 손짓으로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정말 죽인 건 아니죠? 뭔 소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그때 정민호가 의심스러운 말을 했어요. 너 지금 혼자야? 서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예요. 이상하네. 목소리가 떨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수상한 일들이 많아. 무슨 일이요? 태준이 어머니가 자꾸 캐묻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어. 계획을요? 태준이 일 말이야. 너무 오래 끌면 위험해. 태준이 일?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너도 조심해.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서연을 다그쳤습니다. 계획을 앞당긴다는 게 뭐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알고 있잖아. 정민호가 태준 씨를 오래 둘 수 없다고 했어요. 왜?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서연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태준이를 정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서연 씨, 아니 지은 씨. 정민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하지만 우리 태준이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서연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준이가 정말 살아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곧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엇갈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립탐정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탐정님, 정민호의 위치를 빨리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탐정도 놀라더군요. 그럼 정말 태준 씨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빨리 찾아주세요. 국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가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서연의 증언만으로는 경찰이 믿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에서였어요. 김미영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철민 영사였어요. 무슨 소식이요? 현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건데, 한국인 남성이 푸켓 외곽의 한 시설에 감금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정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특징이 태준 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정민호와 통화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12월 29일 한 해가 끝나가는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매 순간이 초조했습니다. 태준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사립탐정은 정민호의 행방을 찾기 위해 태국 현지 협력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사장님, 현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정보요? 푸켓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딴 창고 단지에서 한국인 남성이 목격됐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 시설이 표면적으로는 수산물 가공 공장인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른 용도요? 불법 체류자들을 감금하거나 인신매매에 이용한다는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태국 영사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사님,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그 시설을 수색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서연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정민호한테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태준 씨를 곧 처리할 거라고. 너무 위험해졌다고. 처리한다고? 네. 그리고 저한테도 빨리 한국을 떠나라고 했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위치는 알아냈어? 아직은. 하지만 정민호가 내일 태국을 떠날 거라고 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엄마, 저예요. 그 목소리, 분명 태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아? 정말 태준이야? 네, 엄마. 저 태준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확실히 제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에 있어? 태국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어떤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다고? 지금은 괜찮아? 네, 방금 한 분이 저를 풀어줬어요. 누가? 쏨차이라는 태국 분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태준아, 다치지는 않았어? 아픈 곳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바보 같긴, 살아있기만 하면 돼. 엄마, 들어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 둘째 날 밤, 서연이가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어요. 서연이가? 네. 깨어보니 어둡고 습한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에는 정민호라는 남자가 와서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를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엄마 회사를 차지하겠다고. 회사를? 네. 제가 죽으면 서연이가 지분을 상속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엄마도 사고로 위장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도 처음부터? 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저와 결혼해서 돈을 빼낸 다음에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어? 쏨차이라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민호와 한편이었는데 태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쏨차이 씨가 자기 아들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네, 몇 년 전에 유학생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죽었다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떻게 풀어줬어? 새벽에 몰래 와서 문을 열어주고 차로 시내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한인교회를 찾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네, 한인교회에서 보호해주고 계세요.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럼 언제 돌아올 수 있어? 영사관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일? 네, 하지만 엄마. 태준이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뭐야? 정민호가 아직 위험해요. 제가 사라진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복수하려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위험할 수 있고. 맞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준아, 혹시 정민호가 다른 사람들도 감금하고 있어? 네,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일본 사람 1명, 대만 사람 1명. 지금도 거기 있어? 모르겠어요. 제가 나올 때는 아직 있었는데 정말 큰 범죄 조직이었어요. 태준아, 그곳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대충은 푸켓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공업단지 같은 곳이에요. 다른 특징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수산물 냄새가 심하게 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경찰이 수색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어떻게 버텼어? 엄마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꼭 살아서 돌아가야겠다고. 눈물이 또 쏟아주어요. 정말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엄마, 그런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서연이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리고 회사 일도 제대로 배워서 천천히 해. 일단 몸부터 회복하고. 네, 그런데 엄마. 응? 정민호가 말하길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야? 네, 적어도 10여 명은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정말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어요. 끔찍한 얘기였어요. 태준아,
빨리 와. 정말 빨리. 네, 내일 밤에는 공항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바로 사립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탐정님, 태준이가 살아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전화했어요. 내일 저녁에 귀국한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정민호가 보복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피해자 증언이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민호도 잡을 수 있을까요? 태국 경찰과 협력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도 연락했어요. 지은 씨, 태준이가 살아있어요. 정말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내일 한국에 돌아와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도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도 조심해요. 정민호가 뭘 할지 몰라요. 네. 저도 숨어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흥분되고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0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어요. 오후 8시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정말로 살아서 돌아온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곧 나올 거예요. 사립탐정 김민석 씨가 옆에서 저를 달랬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함께 왔거든요. 저기 나와요. 드디어 게이트가 열리고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태준이가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긴 했지만 분명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렸고 얼굴도 창백했지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태준아. 저는 태준이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모자가 껴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이런 걱정을. 괜찮아, 괜찮아.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다 괜찮아. 한참을 안고 있다가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많은 걸 겪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것도 많고요. 집에 가서 천천히 들을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려야 해요. 정민호와 서연이 아직 위험하거든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태준이가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정민호가 말하길 이미 이런 수법으로 10여 명을 속였다고 했어요. 10여 명이나? 네. 한국, 일본, 대만.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을 노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어요. 정말 끔찍한 연쇄 범죄자들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남경찰서입니다. 살인미수와 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요.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이 신혼여행 중에 납치되어 한 달간 감금당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사건 같은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1시간 후 강력계 형사 2명이 집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수 경위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태준이가 3시간 동안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납치 과정, 감금 장소, 정민호와 서연의 계획.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군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김민석 탐정이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서연의 과거 범죄 기록,
동거래 내역, 녹음 파일.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어요. 다음해 1월 2일 새해 첫날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먼저 이지은을 체포하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어제까지도 원룸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네요. CCTV는 확인해 봤나요? 새벽 3시쯤에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공항은? 아직 출국 기록은 없어요.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 사이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래산업 대표 아들 납치 사건, 충격적 진실 드러나. 신문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기업 상속자 노린 국제 사기단, 결혼으로 접근해 살인 시도. TV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됐습니다. 엄마,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태준이가 당황해했지만 오히려 좋은 면도 있었어요. 미래산업에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이 알려줬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서도 연락이 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왔어요. 1월 15일 드디어 서연이 체포됐어요. 부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혔어요. 김경희가 연락해 왔어요. 정민호는 아직 행방불명이에요. 하지만 태국 경찰과 협력해서 수색 중입니다. 2월 들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지은의 휴대폰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증거요? 정민호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에요. 범행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 추적 결과도 나왔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최소 12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 6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이고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2월 20일 마침내 정민호도 체포됐어요. 태국 푸켓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됐어요. 또 있었나요? 태준 씨가 감금됐던 그 시설에서 5명이 더 구조됐어요. 모두 살아있어요? 네, 다행히 모두 생존해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태준이가 조금만 늦게 탈출했어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판 준비가 시작됐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기, 감금,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이지은은 15년 이상, 정민호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해요. 4월에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씨가 말했어요. 아들이 작년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했어요. 대만에서도 새 가족이 더 올 예정이에요. 이 사건이 정말 국제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5월에는 우리 회사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는 게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직원 신원 확인 강화, 금융거래 이중 체크, 그리고 외부인 접근 통제. 좋은 제안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으니까요. 6월에는 언론에서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어요. 현대판 결혼 사기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는데 많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률이 20%를 넘었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용기를 얻고 신고하는 경우도 늘었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태준이도 많이 회복됐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회사 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요. 뭐가? 가족이요. 그리고 진실한 관계. 태준이가 정말 많이 성숙해졌어요. 7월이 되자 드디어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7월 15일에 첫 공판이 열린다고 해요. 드디어구나. 엄마, 떨려요. 괜찮아.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될 때가 왔습니다. 태준아, 우리가 이겨낸 거야. 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정말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저와 태준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지은, 정민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서연. 아니, 이지은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 달랐어요. 명품 옷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화려했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정민호는 태국에서 송환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오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태준 씨를 기망해 결혼시킨 후 재산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해외로 납치, 감금하여 살해하려 했으며 긴 공소사실을 듣는 동안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가 겪은 끔찍한 일들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증인으로 태준이가 나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태준이가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어요. 많이 떨리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이지은과 처음 만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나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였어요. 계속 거액의 대출을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면 협박했거든요. 이지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였습니다. 거부하면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어떤 과거 일 말입니까? 제가 대학 시절 했던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서 협박했어요. 다음으로 태국에서의 감금 상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어요. 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나요? 신혼여행 둘째 날 이지은이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죠. 그때 누가 있었나요? 정민호가 와서 계획을 설명했어요. 저를 죽인 것으로 위장하고 어머니 회사까지 차지하겠다고. 직접 들었다는 거군요.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봤어요. 이지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강요당한 거라고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두 번째로 저희가 고용했던 사립탐정이 증언했어요. 피고인 이지은의 과거 범죄 이력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 5년간 3번의 결혼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정민호와의 관계는 연인 관계이면서 범죄 파트너였습니다. 국제적인 사기 조직을 운영했어요. 그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내용이 떴어요. 계획 변경, 김태준 제거 후 어머니까지, 회사 전체 차지 가능, 단순 보험금으로는 부족, 기업 인수가 더 큰 수익. 법정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너무나 적나라한 범죄 계획서였거든요. 그때 이지은이 또 소리쳤습니다. 그건 정민호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정민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정말 추악했어요. 다음 주에는 태국에서 구조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감금당했습니다. 일본인 피해자가 통역을 통해 증언했어요. 한 달 동안 그 창고에 갇혀 있으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대만 피해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민호가 말하길 우리 가족들은 모두 우리가 죽은 줄 안다고 했어요. 모든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응우엔 티린의 가족도 한국에 와서 증언했습니다. 제 딸이 태준 씨 대신 죽은 것으로 위장당했어요. 딸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8월 중순 최종 변론이 시작됐어요.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제적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무고한 생명을 해쳤어요. 더 이상 사회에 방치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어요. 이지은은 정민호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민호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9월 15일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이지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민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이지은이 울부짖었어요.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정민호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판결문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 후 우리 삶은 많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투명 경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모든 임원 선임에는 철저한 신원 조회를 하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직원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고객들도 신뢰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신뢰회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결혼사기나 기업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한 피해자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태준이도 적극적으로 재단 활동에 참여했어요.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이 일의 의미야. 1년이 지난 지금 태준이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좋아. 하지만 너무 의심하지는 마라. 네, 적당한 선에서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엄마 의견도 꼭 물어볼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해졌잖아. 네, 그리고 더 지혜로워졌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끔찍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되 확인하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때로는 사랑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족은 볼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준이처럼 사랑에 빠져서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처음부터 의심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상한 사람과 사귄다면 어떻게 말리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